들려요? 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우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제목이 우울 여기 보면은 이제 커서 보이죠? 마우스 커서 여기 마우스 네네. 보인가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보여요. 예. 네, 제가 우울증이라고 하지 않고 우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은 이제 우울감. 예. 그래서 훨씬 더 포괄적이죠. 우울증이란 말은 증이란 건 disease, 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울이라는 것은 이제 우울증, 이제 이 어떤 이제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또 우리 삶에 우울감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예.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다. 나는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뭔가 감정에 문제가 많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삶의 애환과 고통을 느끼는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울감을 느낀다. 이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울이라는 어떤 감정의 강도가 세서 내가 삶에서 감당할 수 없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맞아. 삶의 기능이 있죠, 기능.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뭐 관계를 맺는다든지 사회생활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우울증,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치료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그러나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한번 OX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자살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자살이 네. 세계에서 1위입니다. 1등 금메달입니다. 예. 좋은 게 금메달이어야 되는데 안 좋은 게 금메달인데 한 20년? 20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등을 된 뒤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살률 1위. 예,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성깔이 있어서 그런지 한 번 1등 하면 안 놓쳐요. 예, 좋은 안 걸, 좋은 건데 너무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이 많은 나라. 우리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제 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참여를 하시겠지만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유명 인사들이 또 자살을 많이 해요. 네, 뭐,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배우, 또 정치인들, 사업가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명 인사들의 자살 빈도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젊은 사람들도 자살을 많이 해요. 청소년 안타깝죠. 노인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노인들 자살률은 높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특히 높긴 하지만은요. 어, 그래서 자살의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자살의 원인의 100%는 우울증이다. OX. X, 우리 김동현 선생님. 제가 그냥 다 잘 모르니까 선생님으로 칭하겠습니다. 김동현 선생님은 X네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X를 하시는데, 확신에 차서, 네. 예, 다른 원인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자살의 다른 원인도 많이 있으니까. 음. 예. 우리가 이제 OX 문제나 사지선다형 할 때 100% 하면은 다 답이 아니에요. 예. 뭐 99.99는 하지만 100%는 사실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X이죠. 예.
그런데, 그런데, 대부분의 자살의 뒤에 보면은 우울증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자살할 수 있죠. 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사업 실패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니 자살을 했다. 삶의 궁핍함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이고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의 증상 중에 하나가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들어요. 외로워서 이렇게 사람들 그 사회적인 관계망이 없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이나 환경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심리적인 요인 우울증이고 거의 대부분의 자살한 분들은 우울증을 경험을 합니다. 그, 그래서 이제 자살의 원인의 100%, 그러니까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우울증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된다. 이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울증에서 치료가 된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우울증의 치료란 우울감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OX. 우리 김동현 선생님. 하여튼, 오늘 자신감이 넘칩니다. 오전에. X. 여러분 알아요? 지금 아침이잖아요. 한국은 아침이에요. 근데 우울증이 제일 심할 때가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다 지금 상당히 밝습니다. 네. 어, 아침이 굉장히 좋은데. 행복한 아침. 일반적으로 우울감이 심한 분들은 아침이 힘들어요. 어. 자, 김동현 선생님, 예, 우울증에 치료하면 우울감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울은 뭐 정상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니까 음, 그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소망을 갖는다든가 희망을 갖는다든가 자기가 뭔가 할 일이 있다든가. 예. 음. 우울감은 근데, 있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예, 뭔가 다른 것들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다고 한다는데 우울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나요? 어떤 예. 분이 우울증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나 이제 치료되었다 했는데 아직도 우울해요. 그러면 치료된 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우울감이 남아있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약간은 있을 수 있다잖아요, 모든 분이. 네. 약간의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 정도가 나아졌으면 치료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어떤 그 우울증 약선전을 한다든지 우울증 이제 우리 텔레비전 같은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네. 우울증도 이제 항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면은 우울증에서 치료받고 마치 우울감이 없어진다는 것 같이 말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글쎄, 그 약물의 효과를 말할 때. 글쎄, 그거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거는요. 네. 솔직한 얘기지, 안 믿어집니다. 왜냐면 합니다, 지금. 약물을 많이 드신 분들이 저도 가끔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치료된 게 네. 왜 바보처럼 맹해지더라고요. 항우울제 약을 먹으면 네. 부작용 때문에. 네. 그럼 네. 말도 똑똑히 못하고, 버버버 하고. 음. 그래서 약을 먹은 척하고 한 일주일 끊으라 그랬거든요. 그 일주일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바르게 돌아오더라고요. 똑똑해지더라고요, 사람.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지를 못하겠던데요. 아, 네. 네, 이제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 솔직한 얘기죠. 우울증 영양가 약은, 같은 게 많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 약은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네, 근데 하여튼 그렇긴 예, 해서 뭐 또다시 먹기는 먹기는 예, 하는데 예. 우울증 약은, 후회를 하더라고요. 다른 약보다, 뭐, 다른 약도 마찬가지인데, 정신과 약도 네,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고 우울증 약은 하더라고요. 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네, 말들을 좀 먹어야 되는. 가이드를 받아가면서, 네, 어, 적절하게 조정을 하든지, 하여튼 이런 걸 하셔야죠. 왜냐하면은, 부작용이 많아요. 그 잘못 끊었다가, 이제, 아까 그 부분은 이제 다행이고, 다행이고요. 예,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또, 네, 하여튼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 네. 이제, 그 우울증의 치료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울감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울감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우울증의 치료를 받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울감은 없어지진 않아요. 네, 잠시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울감이 다시 또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심한 우울증들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기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이제 빨리 뭔가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강도가 좀 센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의 치료란 우울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내가 우울증을 극복한 것 같았는데 다시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에 빠진 거에 되게 낙심을 하고, 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울감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대처하느냐. 맞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세게 다가올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대응을 해서 이것을 넘기느냐. 우울증의 그 사이클에서 넘기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명인의 우울증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그 아까 유명인들 뭐 자살 사건도 많다. 네, 그랬는데요. 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위에 왼쪽 탑 레프트 왼쪽 위에 있는 분이 이제 이분 혹시 아세요?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인데 그런 것 같은데. 누구 같아요? 네. 이분. 어, 아이고, 네. 스펄전. 스펄전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좀 그 신학을 하셨다든지 뭐 그 좀 자료 찾아보면은 이제 스펄전 목사님 사진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최후의 청교도 또 뭐에 별명이 많아요. 아주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 최후의 청교도. 뭐 아주 대단한 분이죠. 우리 그 교회사에. 당대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 설교가 하셨고, 10대 때부터 사역을 해서 아주 이 목회자시고 설교가시고, 이분이 쓴 책이 한 200권이 돼요. 아, 지금까지도 이분이 쓴 주예서라든지, 성경 주예서라든지, 설교집, 또 뭐 목회자들에게 쓴 책, 뭐 신학생들에게 쓴 책은 아주 지금도 영감이 있어요. 어, 세월이 아주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20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열정적인 설교자인데 이분이 중증 우울증 환자였어요. 네, 중증 우울증 환자예요. 그냥 우울증도 아니에요. 중증 우울증 환자였어요. 아주 심한. 뭐 여러 가지 뭐 신체적으로 질병도 좀 있었지만은 이분은 우울증이 심할 때는
설교를 못했어요. 아, 설교를 강단을 오랫동안 비울 정도로요. 어쩔 때는 뭐 1년에 3분의 1 요양을 할 수밖에 그만큼 우울증이 이게 심하게 찾아오면은 예, 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프랑스 남부가 따뜻하잖아요. 프랑스 남부 거기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우울증이 있다는 걸 숨기지도 않으셨어요. 설교 시간에 또 성도들에게 내가 멜랑콜리아라고 그때는 이제 그 우울에 대해서 힘들어한다. 근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울증을 이제 대응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글로도 쓰시고 설교 시간에도 말을 하고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셨어요. 기도 부탁도 하시고 성도들에게. 이제 이분이 50대 중후반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프랑스 남부에 요양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50대. 네, 그렇지만은 이분이 음, 그렇게 중증 우울증으로 거의 평생을 20대부터 이제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이분이 아까 말을 했듯이 그 설교자로서 열정적인 설교자셨고 또 책을 저술하셨고 많은 책을 저술하셨고 또 목회도 성공적으로 하셨고 고아원 사역도 하셨고 고아원 예, 어, 신학교도 세우셨고 어, 어, 다시 말하여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대응하고 극복해야 되는가 좋은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델이. 그러니까 뭐 우울증이 있는데 극복해서 나는 승리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런 간증들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우울증 극복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우울감이 없어졌다라든지 막 이런 거 있죠. 뭐 드라마틱한 간증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사례들을 또 만나고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드라마틱한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고요. 예. 그러나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거의 평생에 걸쳐서 이제 우울증을 이제 가지고 사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극복한 아주 좋은 애예요. 네. 이런 게 오히려 더 은혜스러워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여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잠깐만요. 영화 배우죠? 네, 영화 배우입니다. 네. 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세요? 뭐 영화 많이 보지 모르겠네. 이름은 많이 모르, 봤죠? 영화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는데 더박 그, 드웨인 존스라고, 왠지. 이제 더 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네, 액션 스타. 트레인. 액션 스타죠. 몸이 아주 좋아요. 전혀 우울증 걸릴 것 같지 않는 분이에요. 네, 이분도 우울증으로 이제 힘들어 하시다가 약물 처방받고, 연예인들, 여러분, 배우, 가수, 이런 분들 가운데 우울증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술가이니까. 예술가들은 감정에 섬세하시잖아요. 요 감정을 본인들이 잘 느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이제 정서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시고 또 영향도 많이 받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직업군들 중에서 예술가, 배우, 가수, 그 다음에 소설가, 시인, 아, 이런 분들은 하여튼 우울증의 빈도가 높아요. 응? 저는 그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민하다, 감정에 섬세하다, 감정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엮어져 나가는 것이. 여기, 여기 보면은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 아시죠? 여기 왼쪽 밑에. 감사합니다. 네, 이분 보면 1951년에서 2014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거의.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이런 아주 로빈 윌리엄스 정말 세계적인 배우고 코미디언인데 이분도 자살했어요. 코미디언인데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코미디언 중에 우울증 많아요. 남을 웃기면서 우울증. 그렇죠. 저는 다른 세상 사람들 다 자살해도 로빈 윌리엄스는 자살 안 할 줄 알았어요. 오, 진짜. 네. 음, 왜 항상 그 사람들을 웃기고 또 유머도 있으시고 밝고 음. 또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되게 스마트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자살했어요. 예. 뭘로요? 우울증으로. 우울증과 치매 이걸로 자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여러분 이분 아시죠? 그 옆에 짐 캐리라고 알아요? 네, 예, 예. 거기도, 이분도 코미디언이잖아요. 마스크. 예, 이분은 이제 이분도 우울증 자기 우울증 이야기 많이 해요. 이분도 인터뷰할 때마다 코미디언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우울하고 막 이럴 때 뭘로 해결했냐면은 마약, 술 이제 이런 걸로 대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문제가 많았어요. 계속 재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독하고 우울증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때 사람들이 잘못된 뭐예요? 뭐, 해결책. 네. 술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데 우울할 때 빠져요. 애들도 게임에 심취한 아이들 보면은 우울한 아이들이 많아요. 게임에 빠진 아이들 보면은 이제 마음에 상처가 많고 우울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도피처로, 그쵸. 그런 게임에 빠지는 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짐 캐리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뭐냐면 이 짐 캐리는 뭘로 지금 명상 있죠, 명상. 네네. 명상이라든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삶이 망가지지는 않아요. 맞아. 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연예인들이 이제 우울에 쉽게도 빠지고 또 자살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연예인들의 유혹이 많잖아요. 유혹. 돈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 술, 뭐 다른 것들,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본인의 우울감, 고통스러운 우울감에 대한 도피처로 여길 그 방법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망가지고 뭐 힘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짐 캐리 옆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 아시죠? 이분 링컨 사진. 대통령요. 링컨. 링컨 대통령. 네. 링컨 대통령.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 중증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네. 몰랐죠.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링컨 대통령 하면은. 예. 얼마 전에 나온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은,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 한글도 번역이 되었고, 영어 원 제목은 뭐냐면은, 어떻게, 우울증은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했나요? 아, 조금 더 영어 제목이 더 멋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제가 더 멋있어요. 어떻게 그의 우울증, 링컨의 우울증이 그를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했나요? 하드 맥스힘. 네.
링컨 대통령은 20대부터 자살 시도도 꽤 했고요. 친구들이 옆에서 링컨 대통령, 그 링컨 자살하는 걸 지키려고 친구들이 옆에서요. 얼마나 이, 그 옆에서 그 도움을 주려고 했는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평생 우울증 가지고 살아서.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 주치도 이제 우울증 약을 처방했고, 그때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은 이제 어렸었을 때 너무 힘들게 해서 자랐어요. 그렇죠. 링컨 대통령.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렸었을 때 죽음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죽음을. 주변에 의사들은 뭐 가족들 또 자기 자식들 뭐 하여튼 막 이런 상처가 많아요. 상실의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 타이슨 아시죠? 여기 그 뭐죠? 이분이 그 권투 선수잖아요. 네, 마이크 타이슨. 네. 예. 사람도 막 죽이잖아요. 권투하다가 그 정도로 핵주먹이잖아요. 핵주먹. 네. 근데 이 사람도 우울했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본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우울증은. 스트롱인데. 예, 우울증은 얼마든지 옆에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막 드러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말도 좀 어눌하고 기력이 없어 보이고 눈빛도 다르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중증 우울증인 경우도 있고 오랜 장기간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는 이제 기능적으로 삶의 기능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지금 나온 것까지 유명인들은 다 한마디로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머리도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지식인들이라든지 뭐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또 앞에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우울증이 없는 것 같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뭐예요? 뭐 며칠 전에 공연 잘했는데 그 며칠 후에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게서 주변에서 하여튼 그런 사인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여기 여러분, 윈스턴 처칠 아시죠? 여기 오른쪽에 그 제일 네, 위에, 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잖아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이죠. 전쟁 영웅이죠. 근데 우울증이. 열정적인 연설가잖아요. 아주 연설도 잘하잖아요. 이런 위대한 정치인도 우울. 우울증이 절대 안 걸릴 것 같잖아요. 이게 중증 우울증 환자였어요. 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윈스턴 처칠 앤드 히스 블랙독 있죠. 네. 블랙독이라고 있죠. 이 블랙독이 검은 개잖아요. 이게 뭐냐면 처칠이 자기 우울증에 붙인 별명이에요. 그냥 블랙독이에요. 아주 싸나운 개예요. 한 번 물면 안 나요. 그게 생겼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처칠도 뭐 활발한 정치인으로서 살았지만은 우울증이 올 때는 몇 주간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음. 우울증이 한번 그렇게 세게 오잖아요. 그럼 사람을 마비시켜 버려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울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요. 우울증이라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강하게 왔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그렇게 올 때는 아, 이렇게 막 삶을 마비시키고 정신없이 만드는 이제 이런 우울증이 올 때는 빨리 입원해야 돼요. 아, 빨리 입원해야 돼. 병원으로 찾아가야 돼요. 어. 그래서
우울증 상담을, 중증 우울증이 있지만은 상담을 잘 받고, 그죠? 본인의 증상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날 때 제발로 병원에 들어가요, 응급실로. 네, 그 상담도 잘 해줘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상담사들이. 그래서 정신병 그 응급실로 간 사람들은 다 살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윈스턴 처칠 이제 위대한 정치가였지만은 우울증 경험하셨다. 그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사진 이분은 누구세요? 혹시 아세요? 해밍웨이, 오, 어네스트 해밍웨이. 회명의 이야, 우리 김인숙 선생님 대단하네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 사진이 누구냐 그러면은 잘 모르고요. 쇼 코넬이 아니에요? 영화 배우 쇼 코넬이 글쎄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007, 네. 007 제임스 본드 역할을 했던 쇼 코넬이하고 비슷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뭐 하여튼 이제 그 회명예회예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 누인가 봐요. 아시죠? 네, 예. 요즘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는데 부산 별명이 노인과 바다가 됐어요. 음, 노인이 뭐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부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 문제가 많은데 네. 이걸로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위대한 작가죠. 근데 이분이 중년 넘어서 젊었을 때 되게 왕성하게 아주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중년 넘어서 노년기에는 중증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우울증 치료 중에 어떤 치료가 있냐면은요, 이제 약물도 잘 안 들어. 상담도 잘 안 들어.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특이한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치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기 치료. 뇌에 화장도. 네. 뇌에다가 이제 전기를 이제 어느 정도를 이제 그 흘려 보내가지고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뭐 다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최초로 그 전기 치료를 받았던 분이에요. 이 웨밍웨이가. 그 우울증이 이제 심해서. 뭐 약물도 복용하시고.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 예, 사람도 일종의 자살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했어요. 총으로 예, 자기 총으로 예, 자살했어요. 머리에다가, 예, 우울증으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유명인의 우울증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건 뭐냐면은요, 어,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우울증은 찾아오고, 그러나 이런 우울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일들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우울증하고 술 있죠, 술. 술. 술하고는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네. 예. 어떤 분들은 우울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 있잖아요. 밤에. 네, 술 먹어서 잠을 자요. 네. 술로.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당장 순간에 약간의 도움은 되고 기분을 완화시키는 이런 역할은 하지만은 결국에는 점점 악화되는 거. 그리고 숙면도 취하지도 못해요. 그냥 잠만 잠깐 자는 거예요, 술로. 그래서 이제 잘못된 대응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은 지혜롭게 잘 대응하고 또 치료하고 또 잘 다루고 이제 이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있죠. 네. 그러니까 놀라운 네. 힘과 네. 또 지혜,
준다.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그냥 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적 이해,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울증에 접근을 할까, 이제 상담을 할까, 이제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울증의 이해입니다. 음, 이제 모든 정신 건강, 또 뭐 건강에 관련된 것을 다 적용이 되는 것, 일단은 알아야 돼요, 문제를. 문제를 알아야 돼요. 어, 그래야지, 이 우울증, 또 뭐 여러 가지 정신 건강, 정신 질환,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간이 안 좋다, 뭐 위가 안 좋다, 또 뭐가 안 좋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거의 뭐 전문가 비슷하게 돼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데 정신 건강에 관련돼서는요, 의외로 공부를 잘 안 해요. 많은 경우가. 예.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 우울증을 잘 이제 대처하려면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우울증의 이해의 필요성. 일단은 가장 흔한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심리적 독감이라고 그러죠. 뭐 독감, 또 감기, 뭐 심리적인 감기라고 그럽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신, 심리적 문제로서 개인의 삶과 일의 생산성은 이제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 예를 들어서 뭐 일, 뭐 학업, 우리가 맡고 있는 업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는 주요 정신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은 지속적인 우울, 슬픔, 절망, 공허, 무력, 또 불편한 감정이 수반되는 개인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이제 부적응적 증상이라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아요. 사실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거고요. 어, 우울증은 증상이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 정신건강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그래서 우울증을 잘 대응하고 또 대처하고 하려면은 이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대한 이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우울증의 뭐 원인, 우울증이 어떻게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단편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몇 개 좀 하고, 이렇구나 하지.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거의 다 다르게 나타나요. 우울증은. 그래서, 에,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본인의 성격, 본인의 취약한 부분, 또 내 자라온 배경, 나의 어떤 그 기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어야지만이 그 우울증 증상을 이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맞아. 예, 우울증의 유병률은 20에서 40%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우울증 통계도 사실은 다 부정확해요. 하여튼 그 문제는 되게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20대 주로 시작되고 40대 가장 많음. 이것도 그냥 통계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요즘에 뭐 50대 우울증 많아요. 뭐 노인 우울증도 많고 또 10대도 많고요. 청소년 어린이에서 지금 증가 맞아.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심한 정도가 지금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우울 장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많아요. 우울증은. 맞아.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의, 여성 호르몬의 어떤 변화, 임신, 출산 같은 거, 또 뭐 갱년기, 뭐 여러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여자분들이 좀 많다. 자살과 관련 깊은 치명적인 질환.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국은 자살률 1위 국가이다. 음.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와 이제 우울증의 요인들이 많아요. 한국 문화, 사회에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또 학업에 스트레스도 많고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학업에.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울한 나라, 뭐 자살이 많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사실은. 세계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체면 문화, 체면. 이제 명예, 맞아.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도 어, 많아.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체면, 예,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명예, 그다음에 수치심, 창피함, 이런 것들하고 많이 연결되는데 이러한 감정이 되게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이제 그래서 어 이제 이런 것들이 우울하게 만다. 우리나라는 경쟁이 심하죠. 경쟁이 심하다. 그리고 가족 관계가 복잡해요. 예. 예.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 너무 밀착된 경우도 많고 또 집착도 많고 가족에 대한 집착도 많고 아이에 대한 집착. 그러다 보니까 또 뭐죠? 가족 간의 갈등도 많아요. 갈등도 많다. 이제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직장에서의 그 일의 노동 강도가 세요. 오래 일하고 또 일하는 환경도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이제 외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은 외국에서 일하면 이게 가장 그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노동 강도가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조금 이제 낫죠. 뭐 직종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은요. 경쟁도 조금 덜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에 이제 그 우울증 또 자살에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우울과 이 자살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수준으로 와 있어요, 지금. 예, 예, 아주 심각해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청소년,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자살이에요. 맞아요. 그 문제 진짜. 네. 예. 병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자살. 뭐 뉴스 보도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아서 그러지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 많. 의외로 많아요. 자, 우리 신앙과 우울증. 예.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SNO, OX 뭐예요? 기독교 Yes. 사랑하는 자들. 원래 S죠? 예, 걸릴 수 있어요. 네. 교회 안에도 은근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아요. 사역자들도. 네. 우울증과 크리스찬.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아세요? 네. 네. 예, 마틴 루터. 교회사에서 배우죠. 이렇게 혁명적인 사람, 용기가 있고,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었다. 그러면 놀라겠죠. 놀라겠죠, 여러분. 네, 우울증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역사가들은, 마틴 루터를 연구한 역사가들은 우울증 플러스 조증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좋을지. 조울증까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엄청 좀 심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감리교의 창설자 존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이런 분들도 우울감을 경험했던 리포트가 있고 기독교 지성 C.S. 루이스
아시죠? 네, C.S. 루이스 알죠? 네. 아, 이렇게, 뭐예요. 당대에 가장 기독교의 위대한 변증가고 작가. 작가인 사람이 우울증을 앓았다. 이것도 참, 예, 우리가 한번,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루이스가, 늦게 결혼을 했어요. 루이스가. 그래서, 어, 그런데 몇 년 교제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내가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오랫동안 슬픔에, 우울했어요. 오랫동안 우울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쓴 책이 뭐냐면은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이에요. 헤아려 본 슬픔. 슬픔. 예, 헤아려 본 슬픔이요? 헤아려 본 슬픔. grief observed. 영어로. grief observed. 헤아려 본 슬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우울, 슬픔,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말을 해요. 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예. 결국에 이제 뭐 이제 극복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나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우리가 잘 알려진 위대한 이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이 계시다. 성경 인물로는 이제 엘리야, 뭐 다윗 뭐 이제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욥도 보면은 상당히 낙심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윗의 우울, 슬픔에 대해서는 시편에 자주 언급이 돼요. 낙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도 우울한 분들이 제법 있다, 많이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안타깝게도 자살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교회가 충격에 빠지죠. 그렇죠. 충격에 빠져. 교회가.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는 정말 그 무시무시한 정신질환이에요. 무시무시한. 어떻게 잘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모든 사람은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삶이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우리가. 삶의 위기가, 극심한 위기, 불행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측 불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울의 문제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신앙적으로. 자, 우울증의 이해. 한번 우울증을 분류를 해보면은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이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조증, 이제 매니아라고 하는데요. 조증의 유무에 의한 분류를 해요. 조증. 우울증인데 조증이 있냐, 없냐. 우울증 중에 이 조증이 없는 거를 당극성 우울장애라고 해요. 당극성. 그러니까 조증의 증상이 없이 우울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 어, 여러분이 우울해서 정신과 병원을 이제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첫 시간에 질문을 해요. 조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예. 그렇지. 혹시 선생님 지금 많이 우울하셔서 이제 그 약물 치료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런 우울감이 오기 전에 한 2주 전이나 며칠 전에 최근에 우울하고 반대되게 기분이 막 좋아졌다든지 또 막 자신감이 생긴다든지 뭐 뭔가 에너지가 더 느끼고 잠이 잘 안 오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걸 막 물어봐요. 네. 의사 선생님.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단극성, 양극성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셔요. 그 거의 대부분 이제 물어봐요. 상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극성 이제 우울장애는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 번갈아. 이게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그래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근데 화면에 이렇게 박스는 뭐죠? 이게 박스가 생긴 거는 자, 오렌지 박스가 아까부터 생기는데 그림으로 하니까 좀 겹쳐 보여서. 음, 자, 여기 보면은 정상인들도 여기 뭐가?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이 돼요. 그러죠, 여러분도? 네. 어떤, 예, 어떤 때는.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재밌고 그러면 업이 되잖아요, 사람이. 예, 또 어떤 좋은 소식을 들으면은 업되죠. 또 다, 맛있는 거 먹으면 업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뭐 가족들하고 좀 갈등이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모임에 가서 조금 상처를 좀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람이 다운되죠? 네. 그렇죠. 당연히. 업, 다운. 아니,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업, 다운, 업, 다운 정상이에요. 이거 업, 다운은 이게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평행 이렇게 그냥 어, 중간에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이제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들. 그래, 그럼 무감각, 네. 매력도 없다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감정 기복이 별로 없으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네, 왜 그자가 제가 말했듯이 이 감정 표현이라든지 감정을 느끼고 이제 이런 부분에 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공감을 잘 못하고 상당히 뭐죠? 일 중심적이고 사무적이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업앤다운, 업앤다운. 근데 이제 우울증은 뭐냐면 이런 정상 범주에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파란색 보이죠? 내려가는. 조증은 뭐냐? 우울증이 온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는데요.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우울증하고 반대. 예, 이게 돼요. 그래서 뭔가 주식 투자하면 잘 될 것 같고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고 막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들, 구상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잠도 잘 안 오고 말도 조금 빨라지고 에너지도 넘치고 막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가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게 이제 우울증, 조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걸 우리가 제2양극성,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도 심각한데, 이제 조울증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또 다른 치료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 일어날 때도 잘 다루고, 조증도 잘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본인들이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증이 조금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증이 조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이걸 우리가 경조증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외인성과 내인성이 되고 있어요. 외인성은 뭐냐 하면은 환경적 요인이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뭐 헤어졌다든지 실연, 관계적인 문제, 실직, 직장, 그다음에 불화, 관계 갈등, 그다음에 그 어떤 심한 병에 걸리셔서 그다음에 계절성, 계절이 바뀌는 거. 예를 들어 보통 이제 가을 또 봄 이때 이제 계절이 바뀔 때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계절성, 다 뭐죠? 이게 환경 요인이잖아요. 외인성, 외부.
내인성이 있어요, 내인성. 이제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 여러분, 있어요. 우울증은, 우울증은 타고날 때부터 우울증에 취약한 사람이 있나요? 유전적이라고 해요. 유전적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타고난 뭔가 그 안에 우울증에 아주 좀 취약하게 뭐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뭐 폐가 약하다, 뭐 간이 약하다, 신체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것 같이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돼요. 네. 있어요. 사람마다 요인이 있어요. 네, 유전적 요인. 근데 이제 유전적 요인이 우리가 잘 알아, 특히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우울에 좀 취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네. 아까 말을 했듯이 제가 본인의 어떤 기질, 취약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해서 이거를 잘 다루고 보완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이러면은 어, 괜찮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예술가들, 예술가, 뭐 문학가, 시인들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사실 유전적 요인이 좀 강해요. 그런 분들은 타고난 예민함이 있어요. 감수성이 풍부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제 이런 거에 상당히 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깊게 느껴요. 사별, 맞아요.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이분들은 강하게 나가요. 강하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훌륭한 작가나 예술가나 표현하는 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이게 재능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의 정서적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정서적 관리를.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호르몬 분비, 뭐 생리적 리듬, 이제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산후 우울증. 자, 이런 것들이 다 내면, 그 사람의 이제 내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이게 이제 외부적 요인, 내인성.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또 분류가 돼요. 이게 신경증적 우울증, 정신증적 우울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질환은 이게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신경증과 정신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상심리에서 이제 기본으로 배우는데요. 이제 여러분, 정신증을 딱 구분할 줄 알아요. 정신증. 여러분, 정신 나갔다는 말 들어봤죠? 네. 예, 그 사람 정신 나갔다. 네. 그게 정신증이에요, 정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정신증 환자에게 우리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생각하는 기능이 있죠. 사고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그 심리적인 문제들 중. 여러분 잘 아는 조현병 아시죠? 조현. 네, 네. 네, 그 환자, 조현. 우리 옛날에는 정신 분열이라고 불렀잖아요. 분열. 지금은 조현이라고 부르잖아요. 망상, 네. 예, 망상, 환상 뭐, 편집증, 이제 예, 이런 문제, 조현. 이제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전반적인 경향은 현실 세계하고 터치가 잘 안 돼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자기 세계에서 따로 살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 그 안에서 갇혀서. 증상에 이제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정신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신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신질환들, 정신장애는 다 신경증적이라고 그래요. 뉴로틱, 신경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우울증, 그 다음에 불안장애, 뭐 중독, 뭐 강박증, 다 신경증이에요. 왜?
어떤,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은 있지만은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외부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한다든지 또 세상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촉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경우 대부분의 이제에서 우울증은 신경증적 우울증인데 조현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울한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정신증적 우울증이에요. 이건 되게 아주 힘들어. 아주 어, 옆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나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우울 이제 뭐 장애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다. 이제 이거는 주요 우울장애라고 해요. 우리가 실제적인 이제 병명은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라고. 주, 음, 주요 우울장애. 그래서 이제 가장 심한 우울장애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정서적 고통과 이제 기능의 저하가 현저한 거야. 현저해. 그래서 주요 증상이, 우울 증상이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의 발현이 되는 거예요. 2주 이상. 2주. 기간이 중요해요. 2주. 2주 이상. 예. 그리고, 발현이 되는데, 지속 기간. 증상은 이제 우울, 절망, 낙심, 슬픔, 무감각, 무력감, 무관심, 불면 또는 과다수면, 피로감, 자살사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사전적인 증상이고요. 뭐 절망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절망이라는 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했듯이 이제 우울 장애를 이해하려면은 그 증상이 나에게 또 개인에게 어떻게 나타난가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우울 증상은 주요 우울 장애와 같이 이제 심한 우울 증상은 정말 고통스러운 이제 이 질환이에요. 마치 어떻게 냐면은요, 뇌가 쥐어짜는 것 같은 그리고 막 심장이 쪼여지는 것 같은 그리고 너무나 공허한 거 삶이 있잖아요. 완전히 텅 비어가지고 공허하고 이제 무기력하고 그래서 어떤 어떤 즐거움도 없어요. 어떤 감흥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은 그 정서적 고통이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능의 저하, 뭐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사를 해야 되고, 아이들 육아를 해야 되고, 또 밖에서 일도 해야 되면 이제 그 일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사회적 기능,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아까 산후우울증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고 나서 우울증을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것도 증상의 차이가 있어요. 증상의 차이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산후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많이 받고 또 이런 좀 도움을 받고 주변에서 잘 이해를 하고 이제 그 기간을 잘 넘겨야 돼요. 지혜롭게 잘 넘겨야 돼. 근데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좀 가정의 갈등. 왜? 엄마가 양육을 못 하니까. 그냥 못 움직이는 거야, 엄마가. 그냥 아이들 뭐 밥도 줘야 되고, 이제 막 태어난 애들 모유도 해야 되고, 또, 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는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제 푸시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능의 문제, 주요 나타남. 그다음에 여기는 주요 우울 장애는 당극성 장애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조증 증상이 없습니다. 예, 조증 증상이 없어요. 여기 이제 보이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이제 주요 우울 장애는 여기서 끝나요. 예, 우울증. 이제 조증 증상이 없는 거.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울증이라는 게 주요 이제 우울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그래서 평생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물고 정말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쉽지가 않고 이제 또 본인도 치료 의지가 많이 약해져 있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주요 우울장애 원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 이론으로 뭐 세 가지 보통 이제 우울증 보통 이제 왜 우울증은 일어날까?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정신 분석적 입장은 뭐냐면은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울증은 화하고만 연결돼서 네, 네, 화. 그러면은 여러분 분노는 화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뭐냐면요. 마음의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예, 상처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예, 그 분. 근데 보통 분이라는 거는 나에게 상처를 준 타자에게 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개심, 타자를.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분노가 타자로 가다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왕따를 당한 학생이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 왕따를 당했다든지 뭐 학교 폭력을 당했다든지 그러면은 따돌림을 한 가해자 또 학교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를 때린 가해자에게 대한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개심.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었을 때 가해자를 향한 적개심, 분노, 네, 복수심 이제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좀 심해지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이제 지속이 되고 그러면은 어떤 피해자들은 그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 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미운 거예요. 항상 당하기만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밉고, 그것을 잘 대처하지 못한 내가 너무나 밉고, 무능력한 내가 너무나 밉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자기를 향해서 왔었을 때, 이게 사람이 우울해져요. 자기를 향한, 이제, 자기 자신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우울한 친구들 중에 보면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그, 자해를 하는 사람들, 자해. 칼로, 칼로 있잖아요.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대부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많은데, 그 자해의 여러 원인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가 자기를 향할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통 있죠, 화. 이거를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칼로 자해를 하면서 그것을 표출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향한 현상이다. 이게 이제 정신분석적 입장. 그 다음에, 어, 사랑하던 대상을 상실을 했었을 때 그 상실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사람을 사랑하는, 이제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 에너지가 집대성이 된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봐요. 그 몰입되는, 내가 표출되는, 이제 내가 모든 걸 투자하는, 내가 투자하는 대상. 그게 이제 상실되었었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랑하는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고, 꿈, 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있죠. 어떠한 것들이 이제 상실이 없어져 버렸었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뭐가 있죠? 슬픔, 슬픔. 이제 슬픔이에요. 이게 분노와 아까 말했던 분노. 자기를 향한 분노와 또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걸었던, 사랑을 했던, 투자를 했던 어떤 그 대상이 사라졌었을 때. 그 공허함으로 인한 슬픔. 있죠. 이거가 섞여진 것이 우울이다. 이게 이제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렇죠. 임상적인 통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어, 분노와 슬픔이 섞어졌었을 때 이게 우울로 다가온다. 이렇게 상당히 뭐 우리가 그 임상 상담 현장에서 종종 목격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행동주의적 입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좋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일이 잘 안 되는데 한 번이 아니고 반복돼서 불행이 발생을 할 때. 반복된 실패와 불행.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한 번 뭐 실패하거나 한 번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 이런 것들은 잘 대처를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의 어떤 대응의 능력, 적응력,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뭐, 실직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제 실직까지, 뭐 직장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해보려고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직장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랬는데 이제 관계적으로 누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실직 때문에. 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불행이, 갈등이. 이제 이렇게 쌓여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우울해진다. 낙심되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반복 및 지속되는 부정적 사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입장인데, 한마디로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많은 경우. 맞아요. 네. 꼭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꼭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죠. 음. 안 되는 쪽. 꼭 꼭 걱정만. 응? 지금 현재에 있는 거를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하고 연결시켜서 판단을 하죠. 맞아요.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울한 분들의 어, 특징은 생각하는 방식이 부정적이에요. 글쎄요. 네, 그게 이제 인지적 입장. 특히 어떤 거에 그러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세상이라는 게 다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세상은 살아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앞날에 무슨 소망이 있어. 아무리 해도 필요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인지삼재라고 해요. 그 부정적인 신념이 있고 이 자동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뭐 사건이 딱 뭔가 일어났었을 때 그거를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으로 뭔가 생각이 튀어오르는 거 있죠. 이걸 자동사고라고 그래요. 내가 뭐 여러분 집에 있다가 스마트폰 바닥에 떨어뜨릴 때 있죠. 길 가다가도 스마트폰 내가 그냥 잘못 잡고 있다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질 때 있잖아요. 우울한 분들은
그런 것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가다 길거리에 떨어졌으면은 정말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거 가지고. 정말 나는 되는 일이 없구나.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유, 정말 스마트폰조차도 내가 잘 간수를 못 하는데, 잘 다루지 못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여러분, 심각하네요. 아유,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심각하. 우울한 분들은,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자동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울장애의 여러 요인들을, 예, 원인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우울장애를 몇 가지를 이제 보고, 좀 휴식을 취할게요. 지속적 우울장애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근저에 계속 우울한 거. 우리가 보통 사이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업, 다운, 업, 이제 업, 다운 됐다, 조금 올라왔다, 다운 됐다, 업, 다운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이클이 있는데, 이 지속적인 것은 오랜 시간 동안, 특히 2년 이상 우울 증상이 계속 바닥에 깔리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만성 이제 우울증인데 치료가 어렵고, 자살의 위험이 높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분 부전 장애라고 해서 경미한 우울감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건 이제 아까는 지속성은 주요 우울 장애, 좀 심각한 증상이고 기분 부전이라는 거는 가벼운 우울 증상. 어, 그러나 삶의 전반적으로 깔려. 그 다음에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건 청소년들한테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 깨부수고, 그 다음에 화내고, 이제 갑자기 막 화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애들이 우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우울해서 항상 그런데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울증도 여기에 이제 기분 조절 곤란, 뭐 화를 절제 못한다든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에 많이 어,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양극성 장애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조증 증상과 우울 증상이 반복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1 양극성 장애와 제2 양극성 장애로 나눠져.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은 제1 양극성 장애. 2주 이상의 주요 우울장애 증상과 일주일 이상의 심한 조증.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보통 2주, 1주 이렇게 잡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여기 음, 이 그림에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에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제1 양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조증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우울증 사파 기간에 그 좋을 기간에 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1 양극성이라고 그러고요. 제2 양극성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제일 이제 비교를 해. 이 양극성 장애 1, 양극성 장애 2, 1 양극성, 2 양극성인데 여기 보면은 들뜬 상태가 빨간색이 조증이거든요. 이게 높잖아요. 네, 근데 제2 양극성은 들뜬 상태가 맞아요. 경조증 낮아요. 네. 그러니까 조증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양극성 장애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요. 어, 이, 이 조증하는 증상을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 매니아라고 하는데요. 조증의 주요 증상은 보통 뭐 4일, 7일 이상 지속되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팽창된 자존심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 네, 맞아요.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잠을 잘 안 자요. 네.
에너지가 넘쳐요.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계속 말을 한다. 또 생각이 막 점프가 많아요. 사고에 비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가 좀 산만해요. 그리고 목표지향적 활동이나 흥분된 운동성 활동이 증가가 돼요.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감정 통제가 잘 안 돼요. 물건을 막 사러 다니는 거, 물건 구매.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다음에 무분별한 성행위, 또 비상적인 사업 구상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보통 조증의 증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조증, 제2양극성 장애는 이런 게 좀 낮아요. 정도가 낮고 이 양극성, 1양극성 장애는 좀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있죠. 제1양극성 장애, 제2양극성 장애. 이 조울증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우울증하고 연관돼서 많이 말을 하는 게 자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극성 장애도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세요. 음, 양극성 장애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이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조증과 우울증과의 그 간격, 이 사이가 엄청나게 넓죠. 이렇게 넓죠. 그러니까 감정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감정 통제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엄청 우울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돼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바닥을 탁 치면은 서서히 또 올라와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라와서 했는데 좀 좋아져서, 기분이 좋은데, 이제 들뜬 상태가 이제 완전 좋아져. 이게 완전히 이제 흥분될 정도로 이렇게 좋아져서 정말 세상이 막 밝게 보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데. 그런데 이게 또 한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또 이게 내려가요.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내려가요. 근데 어떻게 내려가요? 또 끝까지 내려가. 그래서 올라갔었을 때,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이 절망감과 이 고통은 그냥 우울증보다 훨씬 커요. 그렇겠지. 기복이 커요. 그래서 우울감도 더 세게 다가오고 자살 충동도 더 세게 일어나는 그 박탈감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위험하다. 이제 양극성 장애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마치고 어,